주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본격적인 정치 말씀 좀 듣기 전에 내일이 60항쟁 33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두 분도 586이시잖아요. 예. 당시 어떤 기억 나시는지 좀 여쭤볼까 해요. 김성환 의원님. 네, 저는 그 무렵에 제가 학생운동 일종의 이제 4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지금 이인영, 우상호 당시 총학생회장들하고 같이 네. 제가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 조치를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범제야 세력들이 다 만들거든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이제 총재들도 참여하고 거기에 제가 제야 담당 학생 대표였어요. 아, 거기 계셨어요? 예, 6월 항쟁을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치렀죠. 예. 그러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매 6월 10일 날 저녁에는 그때 6월 항쟁을 같이 치렀던 동기들하고 시청 근처에서 회포를 풀곤 합니다. 그럼 내일도 만나시겠네요. 네. 아, 약속돼 있으시고. 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저는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시위 대열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 시위 현장에 자주 나갔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민심이 바뀌고 있는 걸 느꼈고. 네. 그리고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 권력이 아무리 세도 민심에 거스르면은 그 초기에는 그래도 뭐 먹히는 듯하지만 결국 무너진다. 네. 그런 걸 이제 느꼈었고 그 뒤에 이제 6.29가 나왔는데 네. 그날 제가 마침 인천에 볼일에서 내려가던 길에 그 전철 안에서 그 보도를 보고 가슴이 뻥 뚫린 느낌.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그때 집이 마포 신촌 이쪽이라 가지고요. 예. 최루탄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근처에 같이 살았네요. 저는 신촌에 살았습니다. 아유,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참.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유, 뉴스가 좀 많아서 다루다 소식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법원이 이제 영장을 기각한 것, 뭐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그렇다고 뭐 해명되거나 뭐 그것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만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아직 이제 기소 여부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떤 네. 식으로든. 그런데 대체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영장 부장판사가 결정 사유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그런데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거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그런 부분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증거가 영장 판사가 보통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 그 혐의가 굉장히 입증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증거가 많이 확보되면 구속 발부하는 가능성이 있고 네. 아니면은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뭐 풀어줘도 예. 뭐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증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예. 이게 반드시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는 확실히 이제 입증되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심리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다. 법원에서 심리를 제대로 하고 공방을 하게 하려면은 피고 입장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려면은 불구속이
낫겠다. 네.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로 석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석방이라기보다는 이제 불구속 해준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뭐 기업의 뭐 오너로서 아니면 기업을 뭐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영장 뭐 재청구를 뭐 해야 된다는 입장들도 있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 뭐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원정숙 부장판사 결정의 취지를 이렇게 유추를 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이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호소문을 냈는데 정말 삼성도 이제 무너질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엄살이나 하소연 정도로 안 느껴지고 굉장히 좀 절절한 위기감으로 느껴진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예. 그리고 사실 2017년 그 국정농단 상황에서 구속돼 가지고 2018년에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다시 또 구속시킨다는 데 대한 어떤 너무 좀 가혹한 것 아니냐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서 좀 기본적으로는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나머지 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농단 건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구속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무렵에도 사실은 이 삼성의 오너들한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네. 삼성의 위기가 곧 이제 대한민국 경제 위기처럼 그렇게 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그때도 보통 이제 그 삼성의 이 주식 가치가 미래 가치를 대변하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모두가 네. 대통령이든 뭐 재벌의 총수든 간에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체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든 아니면 특히 이제 경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법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나갔던 사례들이 참 많죠. 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가 뭐 국민 경제를 핑계로 해서 뭐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여전히 이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만약에 일종의 재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재판은 지금 국정농단 뇌물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분식회계나 이런 승계 과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60항쟁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다음 주면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원래 크게 이번에 행사도 준비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북한에서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에 연결됐던 모든 연락선을 단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발단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했다는 그 대북 전단에 대한 살포에 대한 문제라고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원래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경제가 많이 힘들었고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밖으로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은 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체제 불안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 발표를 보면은 최고 존엄을
그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건 이제 체제 사수 이야기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불안한 기류가 지금 안정됐다 그러면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겠죠.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런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닌가. 네. 그러려고 하면은 바깥과의 이제 차단이 필요하고 바깥 왕래가 이루어지면은 그분들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외부의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바이러스 말고 정치적으로 불안 요인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사상 통제, 또 요즘 이제 김책공대나 이런 그 대학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골기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그 내부의 불만을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우리 탈북자들이나 또 대북 전단이나 뭐 이런 것들 쪽으로 또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종합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결정이 된 정책을 지금 하나씩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느닷없이 뭐 남북 교류를 중단할 수도 없고 하니까 먼저 대통령부터 그냥 막말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공격하고, 네. 그럼 탈북 이 전단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그냥 핏대를 올려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차단 조치 취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정해진 이 봉쇄 조치,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조치, 그 안에서 이제 체제 위기를 이게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부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계획대로 된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조금 과도한 해석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위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이제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제 대북 삐라 전단 안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글이 실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2018년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 이 이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그런 일체의 적대 행위는 금지토록 하겠다고 하는 게 남북한 간의 약속이었거든요. 남북한 간의 합의에 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북 전단 같은 게 특히 그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불안한 요소고요. 또 그런 작은 불씨가 또 남북한 군사 충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네. 그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북한의 이제 일종의 불만이죠. 그 불만에 대해서 이제 상호간의 합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측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저는 일종의 이 상호간의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다만 이것을 이제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거냐, 일종의 정부가 그것을 실제로 차단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쟁점은 있지만 실제로 그 해당 지역의 남북 간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그것을 일정하게 제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다만 그런 걸 가지고 북한이 여러 가지 통신을 막는다든지 이런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통합당 쪽에서나 아니면 보수 쪽에서는 아니 북한이 이거 항의하면 바로 또 금지한다, 뭐 이렇게 법으로까지 만든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주권이 북한 당국의 어떤 요구사항, 네. 그대로 시행하면 지시사항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잠식을 당하는 거고, 네. 또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책임 자체가 네.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고사총을 쏜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군사 도발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 남북 간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합의도 해낼 수 있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또 수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관계면
옛날 같으면 아예 어떤 관계 단절돼 있을 때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 정도로 서로 긴밀히 오고 가고 대화도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저쪽에서 군사적으로 그 불법적으로 도발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또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심지어 법을 만들어서까지 그대로 이행해 주는 거는 이건 우리 주권이 북한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잠식을 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처음이라도 문제지만은 이게 이제 수용이 되면 네. 그다음 또 다른 요구가 또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예. 그 방송국 폭파해 버리겠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못 사니까 이 방송국 없애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군사 기지가 있는데 네. 북한이 중국이 전에 한번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그거 폭격하겠다고 그래버리면 그럼 그거 없애라고 그럴 겁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럼 나라가 잠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바로 즉각적으로 호응하면서 법을 만들겠다. 국민의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징후라고 보고 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저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여전히 그 냉전적 사고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북한 관계는 상호주의적 관계입니다. 서로 약속한 것들은 예. 상호 간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 합의는 상호 간에 지키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소위 이제 북한의 대남 그 확성기라든지 혹은 우리가 북쪽으로 쏘는 확성기를 서로 중단하기로 했다든지 GP 안에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은 GP를 서로 없애기로 했다든지 그런 네. 약속들을 이제 계속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요 대북 전단 문제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가 와서 하는 건데 이 단체가 뭐 여러 가지 내용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후원금을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네.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걸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북쪽으로 넘어가고 북쪽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상호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통합당 측에서는 과거의 냉전적 방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한다든지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 큰형님답게 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또 지킬 약속은 지키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나가는 아주 이 장구한 노력 이런 걸 저는 지속해야 된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다시 긴장과 전쟁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럼 바람직하냐. 네.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는 북한도 안 지켰고 우리 정부도 안 지켰습니다. 네. 북한이 9.19 합의 이후에도 여러 번 군사적인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서해에 포사격도 하고 또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번 최근에는 우리 GP를 향해서 사격도 하고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네. 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두둔합니다. 오발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조준 사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격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수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둘 다 지금 상호주의를 안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만 침해를 당하고 위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북한의 변화를 개방 계획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 민주화라는 부분인데 사실 역대 정권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든 뭐 우리가 집권했던 그 보수 정권이 집권했던 시기든 간에 북한이 남한 사회 적화를 위해서 그 적화를 국시로 내세워놓고 국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온 거 일관되게 네. 안색이 넘게 해온 거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나 민주화를 위해서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 지금 문제인 것은 민간이 하는 것까지 지금 차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북한 민주화는 요원한 거죠. 이 체제를 그대로 굳혀가는 거고 굳혀가는데 우리 정부가 옆에서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통일이 멀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제하고 저 체제하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예. 김성환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통일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때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일로 가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쪽
아직도 이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전히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일종의 일종의 우리식으로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흡수가 아니고 북한 체제를 민주화시킨다는 거죠. 북한의 인권은 존중돼야 되지만 그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다른 의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까지 감안해 보면 이제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4.27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북쪽이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는 거여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한국의 숙명이자 과제죠. 청취자 말씀 좀 소개해 드리고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531번님께서 는 우리만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총으로 쏘고 했던 일 역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요? 8144님 전단지 살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전단지 살포 금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상반의 의견이 들어왔고 또 앞서 삼성 관련해서 정지원님께서는 사법 정의가 있기는 한 건가요? 범죄에 연루된 금액이 몇 억도 아니고 몇 조입니다. 일반인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5761번님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을 받으면 다 삼성 무너집니까?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집니까? 여기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은 넘어갔습니다. 6월 8일 어제가 이제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는데 넘어갔고 지난 5일 날 국회 개원은 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혜진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최후 통첩을 한 상태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뭐 의장단 구성도 민주당이 뜻하면 그대로 뭐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상임위원장단 구성도 민주당 우리 주장이 강한 주장이 있지만은 그걸 관철할 힘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 뭐 다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 원래는 날짜 100% 지키겠다고 국회법 지키겠다고 했지만 어제 또 지나갔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며칠 안에 바로 보여주는 상황인데 12일로 해놨는데 그때까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요청도 있지만은 실제로 협상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우리한테 이미 알려줬고 그 요지부동이고 서로 뭐 밀고 땡기고 뭐 이러는 과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10일까지 민주당이 좀 기다려 보다가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며칠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에서는 의미가 없는 시간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사대로 관철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요지부동이다. 의사대로 관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김성환 의원님. 그 저희가 법정 시간을 가급적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통합당 측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복지위를 강화한다든지 또 한국형 뉴딜 관련한 게 중요하니까 뭐 산업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현재 20대 국회 때 그 상임위별 의원 정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시기에 맞게 조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어요. 또 법사위를 또 둘로 나누자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법정 시기를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 야당 측에서 제안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또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한을 정해서 내일까지 이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확정을 해야 위원장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거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또 협상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시한을 정해서 내일까지 이 상임위원 정수를 확정하고 상임위원 정수가 확정이 돼야 각 당이 그 해당 상임위의 위원을 이제
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에 맞게 제출을 할 예정이고 박병석 의장이 얘기했지만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네. 게 이제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민주당이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시간만 조금 유예시킨 것뿐인 것 같고 결국은 그 당초 민주당의 안대로 10일 그대로 강행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분위기 봐서 뭐 며칠 정도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상임위 그 배분이나 원구성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첫째는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 야당이 이제 무력화되고 기능이 없어지고 경제 장치가 완전히 해제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법안이나 이제 뭐 정책 예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법안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마구 통과시킬 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들이 마구 통과될 겁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 때문에 이제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막자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고 국민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은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그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고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은 최장 330일까지 그거를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와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예.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절차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절차의 과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그 과정에서 특히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네. 의사 개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일방통행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20대 국회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또 미래통합당이 해왔고 또 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이 지난 총선에 있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비록 다수이긴 합니다만 그 다수를 무리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원구성 협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이 법보다 더 우선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법사위의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추고 사실상 그 발목을 잡고 국민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왔던 것에 대해서 네.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 당이 책임 있게 그 일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취지이지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때 우리 주장은 당연히 하겠죠. 예. 절대 안 된다. 나라가 망가진다. 나라가 퇴행한다. 이런 주장은 하겠지만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장단 구성할 때도 우리 주장 계속 폈죠. 그렇지만 뭐 표로 밀어붙이니까 뭐 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주장이 있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야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하지만 안 먹히잖아요. 예. 표로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국회가 되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법사위가 야당에게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여일 기다리면 다 통과될 수 있거든요. 300여일 패스트트랙 올리면 법사위 우회해가지고 법사위 안 거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고 그때는 3분의 2 가량 되는 여당 의석으로 다 표결로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300일도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절차도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안에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거고 그 통과시키려는 법이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심각한 거죠. 합의와 협상을 통해서 국회가 좀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표로 밀어붙이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 성격이 다른 거고요. 네.
그 기능은 저는 상임위가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노릇을 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 상임위가 충분히 전문적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건데 그 상원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월권을 가지고 사실상 발목을 붙잡고 왔던 여러 가지 나쁜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야당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정상화하고 하면서도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나가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그다음 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거지. 네. 그 중간에 법사위원장이 과도하게 아예 안건 상정을 안 해버리는 등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가로막는 건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꼭 판단합니다. 그걸 주로 민주당이 해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조혜진 의원께는 민주당이 주로 하면서 이제 예. 우리 여당이었던 우리 당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제 거꾸로 되니까 그게 나쁜 관행이라 하고 이제는 그 용납 못하겠다고 하고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일당 독주 내지 뭐 일당 독재인 그런 국회를 만들어 버리면 예. 나라가 이거 민주주의, 의회주의 다 무너지고 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예.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다들 뭐 고민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 선택지가 몇 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 이전에 뭐 했던 것처럼 장외투쟁으로 가서 싸운다거나. 예. 또 하나는 뭐 실리를 찾는다거나. 예. 아니면 또 하나 이거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묘수를 찾는다거나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차선안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은 우리가 제일 차선이고 최선안은 이미 불가능하고 네. 차선도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는 것 같고. 차선은 어떤 거였죠? 예를 들면 그 차선이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 법사위 원래는 법사위를 좀 둘로 좀 나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결위를 먼저 주고 법사위를 찾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법사위 둘로 나누는 것도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일축을 해버렸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차사선 아니면 차악, 최악 그런 것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될는지는 좀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또 국민 여론 국민들의 뜻 소통하면서 살펴가면서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굉장히 어두운 미래가 우리 야당 앞에 또 국회 앞에 나라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28번 쓰시는 분께서 법사위를 그대로 야당에 줄 것 같았으면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었을까요? 21대 국회를 또다시 실명국회로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의견 주셨고 여유당님께서는 180석을 갖고 있다고 뭐든지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상반된 의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정치화투 시간에는 두 분께서 좀 화기애애하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좀 좋겠다 싶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정치화투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